연주원 교수님을 모시고 생명공학으로 본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또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또 모시면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환경 아카데미 공생 공존 공영을 말하다에 생명공학으로 본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웰에이징 엑소바이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엑소드랍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식물에서 추출한 나노 입자를 가지고 화장품, 식품 그리고 의약품 원료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뇌교육대학원 융합생명과학과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원래 전공은 이제 나노바이오 공학이고요. 이제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나노바이오 공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주제와도 좀 관련이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노 입자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그 학부 전공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에 이제 미생물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체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새롭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로도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더욱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생명공학으로 바라보는 우리 몸과 다른 생명체와의 어떤 공생관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숲속에 있는 식물들과의 공생관계, 그리고 동물과 미생물의 공생관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생명공학이라는 단어를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명공학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생명공학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바이오공학, 바이오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뜬다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생명공학, 바이오공학이. 그러면은 이 바이오공학이 무엇인가, 왜 이런 관점에서 공생을 바라보려고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생명, 바이오, 그냥 살아있는 어떤 것들을 바이오라고 하는데요. 그런 생명과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서 한마디로 생명을 다루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있지만 미생물도 있고,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생물을 다 미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생물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떠다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식물, 동물, 그리고 우리 몸,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생명체들을 연구하고 다루는 기술, 그것이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공학 기술은 그냥 이야기하면은 뭔가 되게 거창하고 되게 어렵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것 속에 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연 속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미생물들이 우리 점심 먹은 거 소화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명공학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보통 이제 여기 영어로 써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생명공학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떠올리시는 것이 뭐 유전자라든지 뭐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거 이런 기술 그런 것들도 많이 떠올리시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생명공학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생명체들이 뭔가 서로 이렇게 공생을 하고 공존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의 그거를 일단은 이제 기술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명체가 서로 돕는다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셨지요. 네, 간단하게 흰동가리와 말미잘 보면은 말미잘은 흰동가리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또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먹이를 유인을 해주는 그런 관계로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어와 악어새도 마찬가지죠. 악어새는 악어의 이빨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없애주고 또 악어는 천적으로부터 악어새를 보호해주고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생명체들 간의 공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생에 대해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각기 다른 두 개나 그 이상의 수의 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제 공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생명체의 어떤 생존을 하는 그 방식은 공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만 봐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서로 뭐 도움을 주고받고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들,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더 작게 봤을 때는 우리 몸 안에서 만약에 어떤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막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음식들을 제대로 분해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또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부터 우리가 막 오염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 것은 장 속에 이미 또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세균들이 이미 자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명체의 어떤 공생의 관계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공생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생 관계를 살피려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맨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작은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미생물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연구자가 현미경을 발명을 하면서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미생물들이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다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를 포함한 그런 진균류도 있고 또 원생동물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조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미생물의 영향이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몸과 미생물, 보이지 않는 생물이 어떻게 공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몸을 보면은 보통 보이는 게
이제 뭐 손, 피부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더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피부도 어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것들, 장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세포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걸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보다 미생물의 수가 3배에서 4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미생물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포보다도 세포도 안 보이죠. 세포의 집합체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세포보다도 너무너무도 작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을 못했지만 거의 37조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에 있습니다. 장에도 있고 당연히 피부에도 있고 뭐 온갖 것들에 다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미생물이 그러면은 몇 가지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연구자들이 밝힌 미생물의 수는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알았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지요. 제가 뒤에서 또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에는 이제 이 미생물을 연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알던 우리의 몸이 어떤 이제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걸어 다니는 미생물이 아닌가. 미생물이 우리를 조정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걸어 다니는 어떤 생명체가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기도 할 정도로 미생물이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비만하고 한 분은 말랐어요. 쌍둥이지만. 그래서 그 쌍둥이의 분변을 이제 얻어다가 그거를 쥐에다가 넣는데 그 쥐가 원래 미생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섞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쥐에는 이제 균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이 없는 쥐에다가 이 두 사람의 분변에서 얻은 미생물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만인 분으로부터 미생물을 주입받은 쥐는 비만하고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미생물을 주입한 쥐는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장내의 미생물이 이렇게 비만하고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 뭐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어떤 연구자가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연구자들에게서 굉장히 유명한 3대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에 이 결과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뭐 질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요. 이게 일종의 신호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듣다 보면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화장품 같은 데서도 보이기도 하고 식품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영양제나 뭐 여러분들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용어가 있냐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뭐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뭔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이런 우리 몸에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때때로 뭔가 체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머리가 아픈 다음에 체하기도 하고 또 시험 본다고 하면은 유독 화장실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장하고 뇌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 심리적인 거하고 또 장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편두통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이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장하고 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까 전에 약간 뭔가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미생물 자체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면은 미생물들이 그 먹이를 먹고 뭔가 막 분해를 하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텐데 그 중에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런 독소가 또 우리 몸이나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굉장히 또 획기적인 보고가 있었는데요. 요 하나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 이제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원래 유전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아이가 이제 뭔가 다른 걸로 아파가지고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꾸준하게 먹었어요, 아이가. 그런데 그 이후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금방 알잖아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뭔가 약을 먹으면서부터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여러 연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래도 뭔가 이 항생제를 먹고 나서부터 우리 아이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엄마가 직접 논문도 다 찾아보고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은 우리 이제 위에 감염이 되는 박테리아의 이름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라는 어떤 그 세균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이런 어떤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독소가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서 우리 아이가 항생제를 먹으면서 장 속에 있던 위 속에 있던 좋은 미생물들이 죽게 되니까 이 안 좋은 미생물이 더 잘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생물들이 독소를 뿜게 되었고 그 독소가 아이의 뇌로 가서 이게 영향을 주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연구자와 함께 같이 연구를 실제로 해봤고요. 그래서 요 나쁜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약물을 먹였어요, 아이한테. 그랬더니 진짜 자폐 스펙트럼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쭉 낮아졌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은 있었지만 처음만큼 되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쨌거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한 정신질환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런 장내 미생물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렇지 않았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막 띠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톡소플라즈마라는 또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에 또 감염이 되는 경우에 그런 성향이 또 나타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정확한 그런 결과는 아니더라도 많은 연구자들이 그러한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미생물은 장과 뇌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미주신경이 뇌에서부터 시작하는 미주신경이 다양한 내장기관으로 가지를 치면서 연결이 되다가 장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러한 그 큰 줄기의 미주신경에 전기 자극을 보내거나 아니면 미생물들이 뭐 분비하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미생물들이 면역 세포하고도 막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외국에서는 겉 필링이라고 육감, 우리는 어떤 그 감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겉 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에서 느끼는 느낌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연구로나 이런 거로는 몰랐지만 그냥 그 뭔가 내가 어떤 느낌이 뭐 안 좋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장에 신호가 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감이라는 것을 영어로 겉 필링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실은 장의 기분, 장의 상태가 뇌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은,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과 여러 가지 미생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처음에.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디서부터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왔을까?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장내 미생물 군집은 굉장히 물론 유사하기는 하지만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주 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뱃속에 미생물들이 있나?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뱃속에 미생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태반 속에 미생물들은 없대요. 무균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또 어디서 얻게 되지? 그럼 자라면서 그냥 음식으로 얻게 되나?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엄마의 산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날 때 그 산도의 미생물을 몸에 붙이고 그리고 먹으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산도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또 우리 몸에서 자리를 잡고, 물론 근데 이제 커가면서 먹는 음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최초의 그런 미생물들은 그래도 주로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미생물은요, 그 엄마의 산도에 있는 그 미생물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반대로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산도를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엄마의 피부에 있는, 성인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하고 유사한 미생물 군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를 접촉해서 아기가 태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자연분만이 굉장히 좋다고 하나, 또 상황에 따라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엄마들한테 하면은 나 제왕절개로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가지고 장이 안 좋나 막 이렇게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미생물을 처음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요, 이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 모유를 먹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유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단백질 성분도 많고 뭔가 영양가가 있는, 그래서 아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사실 이 모유가 무균 상태가 아니라 유산균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세균이 들어있는 일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음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유를 수유를 하는 아이들이 뭐 장이 더 건강하고 뭐 그냥 말로는 이제 더 똑똑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이제 유산균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산균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은 엄마와 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들이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좋은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과 미생물의 공생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 공생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영향이 크지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러면 미생물하고 공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 많은데요. 여기 가평에도 유명하던데요. 소의 위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이 풀에 있는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소는 덩치가 굉장히 큰데 사실은 소는 풀만 먹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한 단백질을 소 위에 있는 미생물이 그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줬고 되새김질을 소가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위에 들어있는 풀에 미생물들이 계속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윗속에 이러한 특별한 미생물이 없다면 사실 소도 성장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의 몸을 만들고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알라, 자꾸 이게 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변을 통해서 거기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 변과 미생물의 관계가 되게 이게 굉장히 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코알라의 어미는 생후 어느 시기부터 새끼들한테 젖도 먹이지만 자신의 똥을 같이 먹인다고 해요. 근데 그 똥 속에 똥을 왜 먹이나 봤더니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먹는데 그 유칼립투스 나뭇잎은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다른 동물들은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이 코알라의 그 변 속에 가득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사실은 그렇게 독성이 있는 유칼립투스를 잘 소화하고 그리고 독성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변을 먹은 코알라의 새끼가 이 변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또 장내에 잘 정착이 되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이 미생물들이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에 있어서도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이렇게 대대손손 내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식물과 미생물의 공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물과 미생물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해서 어떤 콩과 식물의 뿌리 혹을 만들어 가지고 식물들하고 공생을 하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세균한테 전해주는, 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질소를 뭔가
영양분으로서 만들어주는 그런 세균이 있었고요. 이 세균이 콩과 식물에 어떤 자기가 만들어낸 질소 화합물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세균이 식물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물들하고 미생물하고의 그런 공생관계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식물과 미생물의 어떤 공생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이런 뭐 잔디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파보면은 여기 하얀색으로 뭔가 보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막 뿌리인 것 같기도 하고 하얀 실타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균사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곰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균근은 식물에게 영양물질과 물을 제공하고 또 그 식물로부터는 탄수화물을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식물하고 같이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식물이 굉장히 잘 자랐지요, 잔디가. 거기는 보면 하얀색 그 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은 균사들이 적다 보니까 식물들도 잘 자라지를 못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식물들이 뭐 뿌리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서로 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땅 속을 파보면은 식물들이 이러한 균근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 관련된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균근은 균사라고 부르는 미세한 관상의 필라멘트로 막 엄청나게 엮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식물 하나에 있는 그 식물 밑에 있는 어떤 균사에 대해서만 봤는데 이거를 숲으로 가져가서 보면은요. 이러한 균근이 망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의 땅 속을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균근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균근망이라는 것은 나무 뿌리 근방에 얽혀져 있는 균근을 통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서로 소통을 하는 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식물들이 서로 소통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냥 뿌리랑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사실은 뿌리가 있고 뿌리가 있으면 그 사이에 저런 균근망을 통해서 영양분을 주고받기도 하고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은 균근망을 통해서 뭐 탄소, 인과 같이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서로 전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베어졌어요. 자기가 베어졌어요. 그러면은 뭔가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그 숲에 있는 나무들한테 전달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요.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나중에 가시면은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길어가지고 일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산림학자인 분이 계시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캐나다는 워낙 산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숲이 나무들이 서로 이런 균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구를 하고 또 밝혀낸 것이 아주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학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숲에 어미나무와 아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나무가 굉장히 큰 어미나무가 있으면은 그 어미나무가 주변에 있는 아기나무들한테 자기가 남는 탄소나 이런 것들, 영양분들을 막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키우는 거죠. 마치 우리가 키우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위험 신호를 전송할 수도 있고, 광합성에 유리한 높은 나무, 어미나무가 그늘진 곳에 있는 나무에게 영양분을 전송할 수도 있고요. 엄마나무가 자신의 자식나무를 식별을 한다고 합니다. 즉 외부에서 어떤 씨앗이 들어와 가지고 나무가 자랄 수 있잖아요. 그 나무하고 내 씨앗으로부터 나온 나무하고를 식별해서 내 자식 나무한테 영양분을 막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분의 탄소를 이렇게 아기 나무들한테 전송을 하다 보니까 그 묘목들이 거의 생존율이 4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숲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데,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숲들의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산림학자의 영상을 간단하게 한 5분 정도가 되는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ow were Paper Birch and Douglas fir communicating? Well, it turns out they were conversing not only in the language of carbon, but also nitrogen and phosphorus and water and defense signals and allele chemicals and hormones, information. And I have to tell you, before me, scientists had thought that this below-ground mutualistic symbiosis called a mycorrhiza was involved. Mycorrhiza literally means fungus root. You see their reproductive organs when you walk through the forest. They're the mushrooms. The mushrooms, though, a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because coming out of those stems are fungal threads that form a mycelium, and that mycelium infects and colonizes the roots of all the trees and plants. And where the fungal cells interact with the root cells, there's a trade of carbon for nutrients. And that fungus gets those nutrients by growing through the soil and coating every soil particle. The web is so dense that there can be hundreds of kilometers of mycelium under a single footstep. And not only that, that mycelium connects different individuals in the forest. Individuals not only of the same species, but between species, like birch and fir. And it works kind of like the internet. You see, like all networks, mycorrhizal networks have nodes and links. We made this map by examining the short sequences of DNA of every tree and every fungal individual in a patch of Douglas fir forest. In this picture, the circles represent the Douglas fir, or the nodes, and the lines represent the interlinking fungal highways, or the links. The biggest, darkest nodes are the busiest nodes. We call those hub trees, or more fondly, mother trees, because it turns out that those hub trees nurture their young, the ones growing in the understory. And if you can see those yellow dots, those are the young seedlings that have established within the network of the old mother trees. In a single forest, a mother tree can be connected to hundreds of other trees. And using our isotope tracers, we have found that mother trees will send their excess carbon through the mycorrhizal network to the understory seedlings. And we've associated this with increased seedling survival by 4 times. Now, we know we all favor our own children. And I wondered, could Douglas fir recognize its own kin? Like Mama Grizzly and her cub? So we set about an experiment, and we grew mother trees with kin and stranger seedlings. And it turns out they do recognize their kin. Mother trees colonize their kin with bigger mycorrhizal networks. They send them more carbon below ground. They even reduce their own root competition to make elbow room for their kids. When mother trees are injured or dying, they also send messages, wisdom, onto the next generation of seedlings. So we've used isotope tracing to trace carbon moving from an injured mother tree down her trunk into the mycorrhizal network and into her neighboring seedlings.
not only carbon but also defense signals. And these two compounds have increased the resistance of those seedlings to future stresses. So trees talk. Thank you. Through back and forth conversations, they increase the resilience of the whole community. It probably reminds you of our own social communities and our families. Well, at least some families. So let's come back to the initial point. Forests aren't simply collections of trees. They're complex systems with hubs and networks that overlap and connect trees and allow them to communicate, and they provide avenues for feedbacks and adaptation. And this makes the forest resilient. That's because there are many hub trees and many overlapping networks. But they're also vulnerable. Vulnerable not only to natural disturbances, like bark beetles that preferentially attack big old trees, but high-grade logging and clear-cut logging. You see, you can take out 1 or 2 hub trees, but there comes a tipping point. Because hub trees are not unlike rivets in an airplane. You can take out 1 or 2 and the plane still flies. But you take out 1 too many, or maybe that one holding on the wings, and the whole system collapses. So now how are you thinking about forests? Differently? Cool. I'm glad. So, remember I said earlier that I hoped that my research, my discoveries would change the way we practice forestry. 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엄마 나무와 아이 나무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밑에 균근망을 통해 가지고 나무와 나무가 서로 상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균근망뿐만 아니라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통해 가지고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식물과 식물 사이의 공생,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미생물의 일종인 균근망을 통해 가지고 식물들이 연결돼 있고, 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랑도 연결이 돼 있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식물들이 내뿜는 여러 가지 성분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미생물과 식물, 동물, 그리고 우리 몸의 공생관계가 굉장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아바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또 아바타 2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아바타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 아바타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엄마 나무가 있지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수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엄마 나무에 마치 균근망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것이 사람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 식물과 그 다음에 미생물, 균근망과 사람과 동물들과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끈끈하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공생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초유기적인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 구조가 이제 공생에 기반을 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도 깊이 공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사회에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분업을 하지 않고 그냥 지구상에 우리 혼자만 있다면 사실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겠지요. 인간의 삶 자체가 작동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돕고 도와주고 서로 하는 그런 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이미 서로 돕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공생, 공존, 공영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려고 동물 실험 금지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미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서는 동물 실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은 아직까지는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물 실험을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금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그 제품이긴 한데 어떤 동물 유래의 원료보다는 식물 유래의 원료, 식물에서 추출한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동물 유래 원료를 개발을 하거나 하려면은 어쨌거나 동물을 죽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비건이라고 해서 비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비건이라는 것은 이런 동물 유래의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식물 유래의 것들만 사용하겠다 하는 것들이 그런 비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뭐 종이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찮거나 비싸거나 이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좀 더 귀찮고 좀 더 값이 비싸더라도 이렇게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또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철든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때가 바로 이런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명공학적으로 우리가 모든 어떤 생명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공생의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리가 모두 초유기적인 어떤 생명체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공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 우리 몸속에도 심장이 있지만 또 자연 속에도 허파와 같은 어떤 존재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큰 눈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구라는 것도 우리 몸하고 똑같은 어떤 생명체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 또한 우리와 함께 숨쉬는 아주 큰 생명체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우리 이 환경 아카데미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열정적인 강의 속에서 또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래서 질문으로 한번 또 우리 연지원 박사님께 다음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이끼류, 지유류는 자연 속에서 어떤 공생의 역할을 하는지요? 이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 지유류나 이끼류도 이제 나무들하고 공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뭐 식물 어떤 식물들하고 공생하는 여러 미생물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영양분 같은 것들을 식물에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식물은 또 지유류가 그 나무의 지탱에서 또 영양분을 받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밀접하게 공생 관계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물의 미생물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공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워서 미생물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거나 할 때 그 동물에 있는 미생물이 또 우리 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연구가 아직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제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이제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음식에 따라서
동물 속에 있는 동물 몸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들,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동물에 대한 미생물 연구를 아직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반려견을 키울 때 그 장내 미생물을 고려를 해서 어떤 음식을 주고 또 그런 게 나오면 좋겠는데요. 동물 유산균, 네, 이런 것들 먹일 수 있게 이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예, 또 질문 답변까지 또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공생의 문화를 이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생명과 생명의 연결성을 오늘 또 이렇게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또 깊이 있게 느껴지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내 세포 속에서도 많은 연결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지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과의 연결감 또한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연결감을 통해서 이 환경 간수성을 좀 키워나가서 공생의 문화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훌륭한 의미를 담아서 강의를 해주신 연지연 박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